자, 그 중간고사 친다고 고생했고, 이번 시간은 지난 중간고사 때까지는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 하면, 뭘 했죠? 뭘 공부했지, 중간고사 때까지? 양자막. 그렇지, 양자막 했잖아. 그 양자막 뽕밭을 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의 일층이라든지, 누의 치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곤충의 개념 정의가 뭐냐 하는 것들, 거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에가 먹는 사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뽕나무다. 그 뽕나무 중에서 이제 누에 전용으로 하는 게 있고, 요즘은 양잠 산업이 좀 안 됩니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있는 실크에서 지금은 기능성 또는 건기식, 건강기능성 식품까지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잠 산업이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먹는 것 중에서도 뽕잎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일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제 쭉 설명을 했다, 그죠? 중간고사 이제 시험을 치렀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면은, 이제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할 게 산업곤충입니다. 산업곤충 중에서 여러분들이 산업곤충 하면 알고 있는 게 뭐죠? 통상적으로? 벌. 이제 벌, 태어나서니까 벌 하겠지.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은 굼벵이만 알잖아. 내가 하도 강조를 했어. 굼벵이만 알고 있을 건데, 굼벵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다 그것들이, 메뚜기도 있고 재치기는 없고, 어쨌든 그것들이 다 뭐한다? 산업곤충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미꾸라지도 산업곤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이 정도라면, 이 범위를 이만큼 정도가 아니고 아주 범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죠. 재채기는 왜 발생하느냐? 주로 알러지, 꽃가루 알러지가 많아. 그럼 꽃가루 알러지에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뭐가 있죠? 목련 있죠, 목련꽃. 목련꽃 철달에 먹으면 좋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화분이라든지 뭐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너무 센시티브하다, 민감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재채기가 난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것은 기본적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한번 보자고. 이 벌이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이 벌이란 말 없는데 이 벌 어떻게 얘기했노? 저희 집 농사지요. 벌농사 짓나? 아니, 양봉 하나? 양봉은 안 하는데 벌 갖고 그 농작물 키우고 뭐 농작물 뭐 하는데? 고추 농사하고 있어. 뭐 어떤 고추? 청양고추랑 까리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꽈리고추. 원래 돈 많이 벌었겠네. 근데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비쌌지. 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라. 그러면 기술이 아주 고도화된 스마트 농산업 쪽에 한 농가는 어떻게 했노?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게 기술적인 차이야.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는 이만큼 버는데 누는 요만큼밖에 못 벌어. 누는 또 빚만 져. 그게 뭐인 차이냐? 회사 경영도 똑같아요. 똑같은 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매출이 1000억이다, 1조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의 차이냐? 그러니까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이 시간에 할게요. 요거 하고 여러분들 이제 취업 관계도 있으니까 내가 경영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마치고 그런 길을 좀 더 쉬고 좀 들어야 됩니다. 경영이 과연 뭐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산업곤충에 관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벌, 나비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뉴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는 사라지고 있다. 나비도 그러하다. 그래서 화분 매개곤충이 없다. 그러니까 꽃가루를 가지고 다른 암술에
옮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분, 수정을 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소위 중매정이가 없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은 초록이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사막화되고 나중에 해수면은 더 위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지구의 파멸이 아닌 인류의 종말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이제 이게 화분 매개곤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유럽에서 쓰는 화폐 단위는 유로잖아. 1유로가 뭐 1,300원인가? 1,500원 정도 하죠. 달러가 지금 1,400원 정도, 1,300 몇십 원이죠. 어쨌든 유로가 과거에는 1,600원 정도 좀 비쌌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리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을 이제 한 2,000유로, 2,000억이죠. 2,000이 아니고 2,000억 유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화분 매개 곤충에 관해서만. 그럼 뭐 2,000억 유로 개념이 잘 안 써. 그럼 일단 동그라미 3개 붙여보자고. 그러면 2,000억, 2조, 20조, 200조죠. 그러니까 1,300원 정도 같으면 얼마예요? 약 300조. 연간. 이게 꿀벌이 하는, 나비가 하는, 화분 매개 곤충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면적 기능, 그러니까 벼 재배했을 때 다면적,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일본에서는 내가 이제 그 당시에 가 있을 때인데, 만약에 잠자리 한 마리가,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보이면은 얼마로 평가할 거냐. 그리고 나비 한 마리가 보이면 얼마로 당신은 평가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소위 앙케이트 조사라고 하죠.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벼 재배에서 20조에서 50조 1년에 벼만 재배하는데 공익적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내가 해보니까 30조 정도의 그 기능이 있어서 그걸 논문으로 출고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학농법이라든지 이쪽이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그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지하 수온 함량만 제대로 해버리도 20조, 30조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공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 수온을 함량하는 것만 해도 1년에 수십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논의 기능이다. 이걸 이제 소위 저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걸 이제 더 나아가서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싱크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싱크홀이 생기는 거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서 매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토양 속에 수분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집안이 낮아져서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땅 속에 수분이 있어야 될,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지하수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지하수가 고갈 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잘 보면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석 에너지로 주로 이제 석유를 활용을 해서 뭘 합니까? 히팅을 하죠. 가온을 한단 말이에요. 시설 재배 겨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가가 뭐 30배럴 1배럴은 한 드럼통입니다. 한 드럼에 30불 40불 정도 하면은 농가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럼 지금 한 70불 80불 정도 하죠. 근데 과거에 150불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다 막 해서 연구를 엄청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전부 화석 에너지에 의존을 거의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이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원자력이 지금 한 40% 좀 넘죠. 그 외에 뭐 수력, 풍력, 태양광 일부 조금 하고 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석 에너지를 전부 들여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유가 변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원래 시설 재배 겨울에 주로 하다 보니까 히팅을 해야 되죠. 가온을 하는데 아니 기름값이 비싸, 전기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히팅을 못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게 곤충이라는 것은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을 잘 안 해. 안 하니까 화분 매개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기름을 막 산유국이라고 하는 기름이 나는 국가에서 러시아, 미국, 브라질,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란하고 다 있죠, 그죠? 이라크 이런 데서 러시아도 엄청 많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산유국들에서 계속 뽑아 올리는데 결국은 아래쪽에 있는 것을 뽑아 올리는 대신에 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만한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주로 가스로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CO2, 메탄 가스가 함량이 증가되고 아황산 가스라든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태양에 쏘는 빛을 흡수를 홀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피막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구의 위기가 The Crisis of World 뭐냐 이 말이야. 지구의 위기가 과연 뭐에서 유래되느냐. 결국은 산업혁명 이전에 250ppm, 300ppm이던 것이 지금은 420ppm까지 올랐어요. 그럼 지구 위기가 점차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 위기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멸종할 동물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동물의 위치에 있잖아.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결국은 하위 생물들이 없어지면 인간이 가장 먼저 없어져요. 그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벼 재배, 논을 유지해서 지하수를 함량하면 땅속에 지하수온을 함량하고 일단 유사시에 또 물을 퍼낼 수도 있고 해수면 높이도 낮출 수도 있고 지구 더위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논이다. 그리고 벼 재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벌은 과연 또 나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 시간에 첫 번째 얘기를 했듯이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평가를 했다. 만약에 밖에 있는 저 나무 또는 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정을 안 한다 하면은 그냥 번식이 안 되는 거죠. 쟤들이 그냥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나무나 꽃들이 피지를 안 해. 뭐 그 제도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식물이 없으면 결국은 온도가 높아지고 광합성 작용 안 하니까 그래서 CO2 함량이 계속 높아지죠. 그럼 지구가 더워지니까 지구의 위기, 종말이 지구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종말이 멀지 않는다. 이런 이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것인가의 범위에서 일단 글로벌하게 보면 벌하고 나비들이 똑같아. 우리 보면은 내가 카톡으로 보내준 거 있죠? 유튜브에 어제 벌. 그 내가 촬영을 다 하니까 벌들이 내 옆에 와. 다 갖다 날아다녀. 날아다니지만 결국은 잘 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벌하고 친숙하게 지내면 또 뭐 그거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벌에 쏘이면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좀 이제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벌을 딱 유심히 관찰해 보면 재미있어요. 큰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벌은 일단 자기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은 일단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 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은 저쪽에 있는 꿀을 따와서 지가 먹기도 하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 번식을 해서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한 마리가 보통 알을 많게 놓는 것은 1000마리까지, 1000마리가 1000개의 알을 놓습니다. 그죠? 누에는 몇 개 정도 알을 놓았죠? 누에 한 마리가 알 몇 개 낳았죠? 한 컷이? 500개. 네. 500개 놓죠. 그죠?
그러면 벌 중에서 벌도 20, 30개 놓는 그 호박벌 같은 것도 있지만 1000개까지 놓는 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품종에 따라서 별이별하다,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품종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일단 벌은 바깥에 꿀을 따기도 하고 꿀을 땀과 동시에 여기에서 저기로 2초에서 한 8초간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래서 벌이 다리가 이제 전, 중, 하라 해야 되는 후 이렇게 되겠죠. 앞다리, 중간, 뒷다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다리 요래가 요래 샀습니다. 잘 보면 뽀뽀뽀뽀 해서 거의 뭐 하는 꿀 따는 거예요. 꿀을 따기도 하고 꽃가루를 이제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가 꽃가루를 식량으로 하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꽃가루보다는 뭘 합니까? 꿀을 이제 식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수분시키는 거. 그죠? 그게 1차적인 목적이다. 지가 뭐 우리가 볼 때 우리한테 이루은 거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연의 생태계가 녹색이, 초록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벌은 이제 이거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크게 보면 방금 얘기한 꽃가루를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꿀을 따면서 꽃가루를 옮기는 것.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호박벌이래요. 호박벌. 호박벌인데 서양에서 나온 서양 호박벌들은 주로 그런 기능들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벌들, 토종벌이 있죠. 산에, 저쪽에 뭐 예를 들어서 지리산, 뭐 치악산, 뭐 오대산 이런 데 있는 벌들, 소위 토종벌들은 그 기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걸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양봉이라고 해요. 양봉은 기른다는 뜻이지만 통상적인 일벌, 꿀벌 있죠. 내가 보내준 거 어제 그게 꿀벌이에요. 얘들은 꿀을 주로 따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요 주변에 이제 있는 것들, 주변이라고 하면 아카시아 꿀, 밤꿀 뭐 이런 거 있죠. 산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양봉을 하면 꿀을 이제 채밀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 하면 키우기가 쉬워. 키우기가 쉽고 내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이걸 갖다가 딸기 재배한다, 고추 재배한다, 뭐 시설 재배하는데 투입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다? 이게 일도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 내가 키우니까. 근데 이제 호박벌 유 같은 게 있어요. 호박벌 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 꽃가루를 이제 옮기는 수분 역할을 해주는데, 얘는 아주 효능이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꿀벌보다 몇 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 하는데? 꽃가루를 옮기는데. 그래서 화분 매개 벌로 쓰는 호박벌, 서양 벌이죠. 그죠? D형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얘가 효능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속에 딱 인지를 시켜놓고, 벌이 그렇구나. 그럼 나비는 뭐냐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그 나비는 뭐냐 하면 하는 기능은 벌하고 똑같아요. 꽃가루를 옮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지는 지 나름대로 다른 입장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꽃가루를 옮기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기능이다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첫 번째 이 화분 매개용 곤충이라고 하는 개념 방금 설명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알고 가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중매자 역할이라고 했죠. 그죠? 약 6천만 년에서 1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기원전 15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중동 아시아 야자 일종 꽃가루에서 해주는 장면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야자수에서. 그 다음에 20만 종 이상의 현화식물, 현화라고 하는 꽃이 피는 식물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20만 종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이 곤충이 있어야 꽃가루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124종류의 경제성 작물,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을 경제성 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라고 하면은 재배의 개념이 뭐냐 하면 식물들 중에서, 녹색을 띠는 식물들 중에서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것을 작물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 경제성 작물이라면 그 작물들 중에서도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124종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약 70% 정도가 화분 매개 곤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위를 잘 살펴보면 시설 재배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전부 저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 벌이 다 들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게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분 매개를 잘 하도록, 그래서 열매가 잘 달려서 잘 성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100대 식용작물, 그러니까 식용작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작물, 벼, 보리, 밀, 호밀, 콩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죠. 그죠? 감자, 고구마 이런 것까지. 그래서 100대 식용작물에서 화분 매개 곤충의 수분 효과는 요 돈으로 환산했어요. 식용작물에만 1,500억 달러니까 약 얼마입니까? 20조 정도 되죠. 그죠? 그죠? 맞잖아. 맞습니까? 1,500억 불이 유로니까 200조가 넘지.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걸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어디 갔노? 요거죠, 그죠? 그럼 1,500억 달러를 일단 계산합시다. 그러면 1,000을 곱해야. 그러면 1,500억, 그 다음 1조, 10조, 100조죠, 그죠? 그럼 200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식용작물에서. 경제성 작물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3천억 불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90조, 약 400조까지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이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일 채소 손실액을 한번 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식용작물에서 요 정도고, 과일 채소 손실액을 하면 500억 유로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한 650조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름작물, 유지작물은 한 400억 유로 정도 되니까 이것도 460조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토탈로 하면 1000조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분 매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약의 과도한 사용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약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요즘 시설 재배할 때 화분 매개 곤충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농약을 과다하게 치는 데는 얘가 일을 안 해요. 얘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분 매개 곤충을 다른 방에 농약 칠 때는 옮겨놔야 됩니다. 며칠간, 최소 이틀 정도. 근데 요즘은 독성이 덜한 친환경 자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벌통에 소문이라고 작은 문, 그것만 살짝 닫아 두었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농약이 그만큼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화분 매개 곤충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게 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자연과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화분 매개 곤충 중에서 D형벌입니다. 꿀벌, 가위벌 요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의 산업화가 추진되었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D형벌인데 서양 D형벌이 있고 그냥 D형벌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박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농산업 쪽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D형벌은 생긴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호박벌입니다. 호박처럼 약간 노랗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D형벌 여기 있어요. 요게 서양 D형벌인데 요 앞쪽이 노래요.
요 공지가 또 노랗고, 요게 이제 서양 대형벌. 요게 사실 일을 제일 잘해요. 화분 매개 충으로는. 그 다음에 호박벌은 호박벌인데, 이건 뭐냐 하면 어리 호박벌, 띠 호박별,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서양 대형벌. 그 다음에 카톡에 보내준 유튜브에 나온 자료는 요거 일벌입니다. 어제 이제 애들이 날아다니는 애들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카시아 꿀 따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숯벌이에요. 그러니까 숯벌하고 이제 이게 여왕벌 개미를 하는 거죠. 개미를 해서 알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여왕벌. 사이즈가 어때요? 약 2배 정도 큽니다. 아주 여왕벌이 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에서 태어날 때 보면 얘들 그 숯벌이 앙벌보다 한 2, 3일 먼저 태어나요. 좀 빨리 태어나. 그래서 교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교미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일본에서 개발된 게 있는데, 머리뿔 가이벌이라는 게 머리에 이 뿔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자, D형벌 역사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봅니다. D형벌은 전 세계적으로 약 239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죠? 대부분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및 북미 온대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한다. 최초의 D형벌이 수입된 것은 그 뉴질랜드에서 1885년 목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여기 유럽 원산에 레드 클로바 있죠. 빨간 클로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화이트 클로바, 하얀색 그 꽃반지 만드는 거, 그게 화이트 클로바고, 이거는 레드 클로바입니다. 레드 클로바를 이제 그 목초 초원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여기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육성된 D형벌이죠. 여왕 D형벌 100마리를 가져와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이제 1906년에 다시 영국산 D형벌이 뉴질랜드로 수입되면서 목초지에 이제 이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이제 D형벌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생산된 것은 영국이고, 그걸 수입해서 사용한 국가는 뉴질랜드의 레드 클로바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벌이 뭐, 아니 바깥에 클로바 있는데 뭐 벌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벌이 자연적으로 많이 서식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면 뉴질랜드가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는 북반구, 그거는 남반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면 그거는 겨울이고, 우리가 봄이면 그건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건 남반구고 우리는 북반구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대륙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종의 그 서식 밀도가 아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수입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형벌은 꿀벌에 비해서 몸체가 크고 활동적입니다. 특히 흐리거나 추운 날씨, 온실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활동이 활발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뭐가? D형벌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날씨가 흐린다든지 하면 얘들이 활동을 안 해요. 온도가 좀 낮으면. 그런데 얘는 활동을 잘 한다. 그래서 꿀벌보다는 얘가 수분 능력이 아주 좋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D형벌은 꿀이 나지 않고 진동에 의해서 수정되는 가지과 작물, 토마토 가지 이런 게, 이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벌이 날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꿀 따러 다니잖아. 근데 꿀 없으면 안 가. 안 가는데 얘가 이제 진동에 의해서, 그죠? 수분이 되는 이런 가지과 작물들에도 얘들이 수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수정 능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에 의해서 61년도 하버는 용기 내에서 D형벌을 성공적으로 인공 사육을 했다는 거죠. 84년도에 로셀러가 탄산가스 마취로 휴면을 탑하는, 휴면은 쉬는 거, 자는 걸 말이죠.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주입을 시켜가지고 휴면을 깨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D형벌을 1년에 한 번밖에 이제 못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한다, 이 산업화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마침내 1987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설 토마토의 수분을 위해서 D형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죠? 이게 오늘날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에서 상품화돼서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한다. 주로 우리가 천적 같은 걸 보면 네덜란드에서 천적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네덜란드 그거 사실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그 농산업이 발달할 거냐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와게닝겐이라는 아주 엑셀런트한 농업대학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스마트한 농산업을 실천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천정류에 관한 건데, 이 벌에 있어서는 유럽이 단연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거의 수입 안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 이제 육성해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시설 재배 면적이 그 화이트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1970년대 보면 그린 레볼루션이 있었죠. 녹색 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릿고개도 넘었었고 했는데, 이제 한 20, 3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이제 겨울에 작물을 재배하는, 특히 이제 채소 재배죠. 해서 비타민을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백색 필름, 그러니까 그걸 화이트 레볼루션 이렇게 얘기하죠. 백색 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재배 겨울에 우리 꿀벌들은 잘 활동을 잘 안 해요. 그와 반면에 이 대형벌은 활동을 잘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설 재배 면적이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한 8만 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4만 5천 헥타르 정도였는데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94년 처음으로 2,300봉군, 그러니까 2,300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양 대형벌이 수입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2004년에는 한 20배 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증가했다는, 그러니까 한 5만 통 정도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 이처럼 급증하는 서양 대형벌의 수입에 대처해서 95년부터 농진청과 농촌진흥청 안에 첫 번째 큰 기관이 농업과학원, 농가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립식량과학원, 그 다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농업과학원 안에 보면은, 산업곤충과, 양잠 산업곤충과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몇 번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서양 대형벌의 인공 정식 및 월동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4년에 성공하고 그 기술을 산업체에 전수해서 이제 서양 대형벌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꿀벌 갑니다. 오늘 재채기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문을 닫으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좀 맑은 데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살림을 가꿀 때 주의해야 될 게 단일 수종만 심는 게 상당히 좀 그래. 그러니까 소나무류뿐만이 아니고 아카시아도 심고 다양하게 이제 살림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을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하지만 실제 이제 경제성으로 따지보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경제성으로 따지면 차라리 잣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삼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더 경제성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국가의 발전, 그러니까 국민 의식 수준, 하여튼 지적 수준, 이런 정도에 따라서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꿀벌 갑니다. 꿀벌은 통상적으로 양봉이라고 하죠. 꿀벌 생산이나 기타 양봉 부산물의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꿀벌을 화분 매개의 주요 곤충으로 이용을 하는데, 자, 경제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 화분 매개에 의한 농작물의 결실효과는 벌꿀과 밀랍을 생산해서는 이것보다 이미 높게 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 꿀벌 화분 매개의 수익이 약 190억 불, 200억 불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230조, 260조 정도 되네요. 요것은 이제 직접 이익은 과실이나 종자 등 섬유 등에 58억 불, 종자 생산 이익이 한 59억 불, 건초 생산에 의한 육류, 낙농 제품 이익이 약 70억 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90억 불, 약 200억 불, 한 26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양봉 이제 산물 수입인 경우에는 한 1.3억 불, 1.3억 불보다 이게 몇 배예요? 140배가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얻은 것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꿀 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양봉 산물로 6천만 불의 수익을 얻는 데 비해서 화분 매개를 통해서 12억 불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캐나다는 이제 볼륨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봉을 본격적으로 화분 매개에 이용한 것은 특히 원산인 아몬드 여러분들 좋아하죠. 아몬드를 미국에서 대규모로 재배하면서 1940년 꿀벌 이제 봉분을 이용하면서 시작했다. 근래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작물의 화분 매개를 위한 양봉 조합이 조직되어 최종업자는 종자를 이제 수확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최종 회사라고 하죠. 그 다음 시설, 채소 및 가수 재배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봉분을 분배, 봉분의 인대 및 이용 기술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작물의 수정에 꿀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야생 방화성 곤충의 감소로, 방화성이라고 뭐냐 하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이제 매개하는 곤충을 말합니다. 시설 과체류라든지, 시설 과체류는 뭐냐 하면 이제 시설 소위 비닐하우스나 유리하우스 안에서 과일 채소, 그러니까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죠? 우리가 원예를 크게 나누면 시설원예가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하고 노지원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 이제 그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단연생인 과일 채소. 이 과일은 채소라고 안 하죠. 그죠? 과수라고 하죠. 과수. 그 다음에 이제 채소, 그 다음 화예,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과수하고 화예 빼고 통상적으로 이제 채소류 중에는 열매를 맺는 채소가 있어요. 그건 열매 채소. 그러니까 토마토, 가지, 호박, 수박, 뭐 이런 고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잎을 이용하는 것 채소가 있죠. 그 이걸 엽채류라고 하죠. 그죠? 그럼 상추, 시금치, 뭐 갓 이런 애들이, 부추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체류라고 뿌리를 이용하는 채소가 있다. 이게 뭐가 있죠? 마늘, 양파, 당근 이런 애들이 다 근체류, 뿌리 채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노지 재배로 논밭에서 그냥 4월달 3, 4월에 파종해서 뭐 6월, 9월, 10월까지 시설 재배 안 하고 생산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제 경제성이 좀 있는 것들은 거의 겨울에 시설 재배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노지 상태에서 재배하는 애들도 이런 방화성 곤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70년대 하우스 딸기 재배 꿀벌 이제 봉분을 처음으로 투입해서 화분 매개가 시작되었고, 국내 주요 가수 채소 재배자의 연 생산액은 한 12조 정도 되죠. 지금은 한 2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꿀벌 화분 매개를 통해서 파생된 생산액은 한 6조 정도 되고, 지금은 한 8조, 9조 정도 되죠. 국내 1차 양봉 생산액 3,500억의 약 18배 정도 양봉에 의한 화분 매개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위벌류가 벌 중에, 가위벌류는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시고, 가위벌류는 벌, 목, 우리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분류할 때 얘기죠. 꿀벌과 가위벌 악과에 속하는 종류 중에서 꿀가위벌 속과 가위벌 속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광범위한 목초 재배지, 가수원에서 중요한 화분 매개 곤충을 전 세계적으로 이용한다. 가위벌류 이용 역사는 세계 주요 농업국인 캐나다에서 1946년 가위벌의 화분 매개 습성을 이용한 목초 생산 증대 방안을 연구한 바가 있다. 미국에서 1960년부터 가위벌을 가수 재배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목초의 여왕이라고 하는 알팔파 있죠. 목초 사료작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옥수수를 거의 수입하고 있죠. 그죠? 1년에 미국에서 한 800만 톤 정도 옥수수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지금 CO2 농도가 증가하니까 여러분들이 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1967년부터 가입을 이제 대량 상순이 생산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과수 재배 중 특히 사과 수분 작용에 적합하도록 했다. 이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이 아니니까 이 사과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후지 사과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그 후지산 있죠? 예, 그 이름을 따서 일본 대표 관광지 하면 후지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즘 엔화가 많이 약세다 보니까 후지산 구경하러 많이 가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후지산 사과가 후지란 품종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냐면 원래 이제 사과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통상적으로 뭐 작은 거 하나 가져가는데 전부 파가지고 뿌리채 그 큰 성목을 그래서 전부 털고 다운반해서 그렇게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지라는 사과가 어렵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맨 처음에 재배된 것은 일본에서 온 후지 사과였어요. 그 위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후지 사과보다 훨씬 월등한 품종들이 많이 생산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후지 사과는 거의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육종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기초로 한 것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육종이나 이 농업 연구,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위 고생을 합니다. 생고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요즘은 이제 첨단과학, 첨단을 이용해서 생명공학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의 것들이 많이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이크가 옷을 벗다 보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취업 걱정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할 거냐, 다양한 걸 많이 접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프론티어가 되는 것은 힘들다. 그 다음 중국에서도 1987년 일본으로부터 머리뿔 가이버를 도입한 이후에 하북과 산동 지방의 사과 재배지에 방사해서 실용에 성공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타거 수분에 의해서, 타거 수분은 뭐예요? 자가 수분은 지 스스로 수분이 이루어지는 벼 중심으로 화분과가 그렇죠. 근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숫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늦게 피죠. 소위 타셀링이죠. 그죠? 그래서 자가 수분이 안 되죠. 그죠? 생리적으로. 시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타가성 식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앙크르, 수크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응 이주 식물이니까 이게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비, 벌이 매개를 해야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타가성 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타가 수분을 해야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과, 배, 이런 것들이 특히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벌이 별로 없다면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수원을 선택할 때 나는 사과나 배 재배를 하겠다, 가수원을 내가 구입하겠다 하면 얘 벌들이 만약에 별로 잘 자라지 않는 습지, 그죠? 뭐 물이 많이 찐다든지 계곡 속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또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벌들이 좀 자라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흙을판 아무것도 없는 데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가수원이나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망할 수 있다. 안 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벌들을 그죠? 구입을 해서 아니면 키우든지 해서 화분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청송, 청송하면은
그 사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사과하면은 그 밀양의 얼음골, 경북 청송, 그 다음에 거창, 그 다음에 함양. 근데 지금 옛날에는 사과하면은 대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대구에는 미인들이 많다, 다 미인이다 했는데 사과를 먹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의 주산지가 북쪽으로 고산지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추세로 가면 10년 정도 지나면은요, 우리나라 사과는 이제 북한으로 갈 거예요. 주산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해발 고도가 적어도 뭐 800m, 1000m 이상 되는 데라야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일반 사과는 재배 가능해. 근데 일명 꿀사과, 맛있는 당도가 높은 사과는 재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원받아서 토종 뿔과의 분류의 야외 채집 대량 기술이 개발돼서 90년과 2000년 초반에 사과 주산 지역별 각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합니다.